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한은영 작가의 에세이 당신은 빙하 같지만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설가가 책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은영은 서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소설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는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관조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자기 자신을 풍경처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한은형일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은영 작가가 고전소설에 나오는 29명의 여자들에 대해서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28편의 글이지만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2편의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총 29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안나 카레니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엠마 등등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전소설에 나오는 그런 여성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원작인 고전소설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에세이의 세 꼭지를 가져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안나. 안나 카레니나보다 더 유명한 여자가 있을까? 나는 알지 못한다. 안나 카레니나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일화를 남겼다. 무심코 집어든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을 읽다가 표지를 봤더니 자기가 쓴 안나 카레니나였다고. 그러나 내게는 이 책이 너무 재밌지는 않았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너무도 잘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일은 48조각으로 된 퍼즐을 맞추는 일처럼 쉬웠다. 나는 좀 꼬인 사람인지 너무도 잘 이해되는 것들은 역시나 시시하게 느껴진다. 안나 카레니나가 시시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작품은 소설가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소설이라는 영예의 권좌에서 내려온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소설가가 되었을 때 이 책을 읽지 않은 상태였다. 술자리에서 한 남자 평론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자 소설가가 어떻게 안나 카레니나를 안 읽었어요? 그건 좀 창피한 일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창피한 걸걸요? 라고 웃으며 응대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웃고 말았다. 나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싶을 만큼 열정이라든가 신념이 센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긴 했다.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안나 카레니나는 너무 두껍고 세상에는 안나 카레니나를 읽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작가가 아니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율리시스를 읽는 날이 올까 싶지만 어쨌거나 나는 안나 카레니나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태어나서 글을 알아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도 다행이라고. 이 책은 여자 소설가만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읽어야 하는 책이었다. 이렇게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책은 또 이렇게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물은 드문 것이다.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부터 성격 채집을 시작하기로 한다. 나는 어느 순간 내가 꽤나 사람을 좋아하는 부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고전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거기에는 인물들이 성격들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저마다 다른 사람들, 성격들을 생각하면 깊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토끼굴로 떨어지고 있는 앨리스가 된 듯한 마음이랄까? 안나 카레니나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해봐 라고 누군가 물어봐 준다면 좋겠다. 너무 많이 느끼는 여자야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표정에 느낌을 가득 담아서 말이다. 안나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공감과 이해, 분별과 발견의 능력은 인간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신이랄까?
소설의 도입부에서 오빠네 가정의 파탄을 조정하며 등장하는 안나를 보면서 올림포스 산에 사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강림한 줄 알았다. 난 몰라 네 마음속에 오라버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너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 만약 그만큼의 사랑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줘. 안나는 이렇게 말하는 여자인 것이다. 나도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 나도 꽤나 괜찮은 인간으로 격상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를 반하게 하는 안나라는 이 여자는 그런 완전 무결한 인간에게 흔히 따라다니는 자분과 오만과는 무관한 데다 관대하고 지혜롭기까지 하다. 나는 이런 인물에 백전백패하고 만다. 진 느낌이랄까? 안나를 만나고서야 알았다. 매력적인 이성이 되려면 일단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 이것은 어쩐지 거대한 깨달음이어서 좀 체할 것 같았다. 인간으로서의 모자람과 모난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는 매력적인 인간으로는 하루도 살다 죽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비극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 같은 원대한 꿈은 일단 접고 매력적인 이성이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톨스토이가 포착한 것은 생기다. 그녀의 얼굴 가운데서 눈일기도 하고 반짝이는 두 눈과 살포시 짓는 미소로 실그러진 붉은 입술 사이를 팔딱팔딱 뛰어 돌아다니기도 하는 짓눌린 생기.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 이 생기가 안나가 영위하던 카레닌과의 사랑 없는 결혼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안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며 내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신이 나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 숨쉬어야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많이 알아서 괴로운 여자. 안나는 살기 위해서 솔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뭔가 귀괴하고 악마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매혹시키려 했던 걸까? 오빠의 아이들, 귀족의 젊은 영예, 테니스를 치는 남자,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브론스키. 그런 장면들에서 안나는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 누군가를 반하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반해야 한다고. 최소한 그에게 반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안나에게 이것은 숨쉬는 일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매혹당하고 매혹하는 게 삶의 이유인 생명체였으니까. 그녀는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는 여자였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귀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적당히 사랑할 수 없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읽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 안나가 가정을 버리고 괴로워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고위 관료인 남편 카레닌이 자신의 체면과 귀족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자 안나를 사랑하는 어느 여인은 이렇게 말한다. 저분은 안나가 자기 감정을 희롱할 수 없는 여자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라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 안나는 절세 미녀는 아니었다는 것. 꽤 예쁜 여자였지만 아주 예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녀의 드러난 팔이 아무리 희고 곱다고 해도, 그녀의 풍만한 몸매며 검은 머리칼 아래 빛나는 얼굴이 아무리 곱다고 해도 그 사람은 더욱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자신도 남편의 사랑을 잃은 경험이 있는 어느 여자가 브론스키의 사랑을 잃을까봐 안달하고 있는 안나를 보면서 내뱉는 독백이다. 이 세상에 아주 예쁜 여자 같은 것은 없다. 시간의 폭력에 맞서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자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렇게 지성과 덕성과 생기가 있는 여자에게도 사랑이란 철저하고 잔인한 것이니
역겹고 가련한 것, 그게 사랑임을 안나는 알려줬다. 당신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레브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중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은 엠마. 앞장에서 나는 고전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은 남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적었다. 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그래서 여성 작가도 별로 없었다. 심지어 20세기에 작품 활동을 했던 콜레트도 여성 작가임을 밝히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까봐 남편의 이름을 빌려 출판했고, 덴마키의 남작 부인이었던 카렌 블릭센은 필명을 지으면서 역시 콜레트와 같은 이유로 남자 분위기가 나는 이자크 디네센을 이름으로 골랐다. 빅토리아 시대에 글을 썼던 제인 오스틴도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다는 걸 나는 꽤나 늦게 인식했다. 그 전까지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그리 좋아할 수 없었다. 왜 그녀의 소설에서 여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내는지,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째서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해버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여자들은 유리한 결혼을 원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어야 했다. 자신보다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고 명망을 획득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여자가 그런 남자를 차지하면 그녀를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순덩어리 여자들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는 있었다.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제인 오스틴이 살던 시대의 여자들에게 허락된 일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바느질을 하는 게 전부였다는 것도. 책을 읽는 건 위험하다고 금지되었고, 여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면 유리한 결혼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의 시대에 최고이자 유일한 자기개발은 결혼이었던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의 로테의 결혼도 그런 식이다. 로테는 높은 지위에 오르리라고 예상되는 알베르트가 막 고아가 된 6 동생들도 보살펴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결혼한다. 로테도 유리한 결혼을 한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것은 1774년, 제인 오스틴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11년이다. 그리고 엠마가 나온 것은 1816년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얼마나 선진적인 이야기인 것인가. 엠마는 모두들 유리한 결혼을 하기 위해 고투하는 시대에 결혼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소설이, 그리고 엠마가 이성과 감성이라든가 오만과 편견에서의 인물들과 달리 유리한 결혼을 위해 가진 게 있는 남자 눈에 들려고 안달하지 않아 좋았다. 이 소설에서 엠마는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남자들을 휘두르고, 나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소설을 좋아한다. 엠마의 첫 장을 다 읽기도 전에 나는 이 소설의 매력에 투항해버렸다. 엠마 우드하우스는 예쁘고 영리하고 부유한 데다 집안이 안락하고 성격이 명랑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것 같았다. 세상에 태어난 지 거의 21년이 되었어도 괴롭거나 화를 낼 일이 거의 없었다. 놀라운 소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엠마의 성격과 재력,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소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함이 없는 게 부족함인 이 여자. 엠마에게 화가 날 일을 빈번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소설을 쓰겠다는 작가의 선전포고이기도 한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엠마를 고집스러운 수다쟁이 중매꾼으로 알고 있었다. 이 편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이런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 엠마는 확실히 고집스럽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여자들이 대개 그러하듯
엠마는 자신만만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러나 엠마는 수다쟁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엠마의 많은 말들이 대개 그녀의 머릿속에서 발화되기 때문에 제인 오스틴식 의식의 흐름인 셈이다. 그리고 셋째, 엠마는 중매꾼이 아니다. 꾼이란 어떤 행위를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엠마는 자신의 친구 해리엇의 애정관계에 그저 관여할 뿐이다. 우리가 친구들의 연애에 간섭하는 것처럼 그 남자는 너한테 너무 부족해, 너는 그 남자에 비해 너무 아까워 등등의 말을 쉴 새 없이 하는 정도다. 엠마가 자기 결혼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 결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럴만해서다. 로테가 알베르트에게 의탁하기 위해 결혼한다면 엠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외동딸이고 3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으며 존경받는 가물 출신에 결혼이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딸의 결혼을 원하지 않는 아버지를 가졌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엠마는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사랑은 원한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본성을 바꾸려는 남자는 질색인데 이런 남자만 있다. 바로 이게 엠마가 처한 문제다. 그런데 하물며 결혼을? 재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일거리나 사회적 지위가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트필드를 좌지우지하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자기 남편의 집을 휘두를 수 있는 여자는 거의 없어. 게다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받으리라고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늘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없을 테니까. 엠마가 결혼하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다. 엠마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적다가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남자 평론가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게 그가 나한테 건넨 첫 번째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묘히 목적어를 생략한 그 의문형에서 나는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렇게 대꾸했다. 못한 거죠 라고. 안 한 거죠 라고 말하는 게 최악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깔아놓은 판에서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게 최선이었을지 종종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모르겠다. 어떻게 말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엠마를 읽고 나서 제인 오스틴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평생 자기 방을 가진 적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인 오스틴이 다 가진 여자 엠마에 대해 질시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공평하도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뻐근해졌던 것이다. 나는 이런 배포가 있는 큰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그녀에 대해 버지니아 울프가 한 말을 적어본다. 1800년경 증오나 쓰라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항의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으면서 글을 쓴 여성이 있었다. 이런 남루한 호텔이 좋아요. 이런 데는 오로지 당신하고만 와서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곳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피에르 드리웨 라로쉘 도깨비불 중에서. 돈으로 가득한 데이지. 데이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개츠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사랑 데이지 말이다. 나는 이 소설에 나오는 영화로 치면 조연격인 베이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골프 선수로 자신의 커리어를 읽어왔고 말과 행동에서 직업이 있는 현대 여성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베이커에 비해 데이지는 화사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시시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데이지는 남자와 사랑,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삶을 사는 여자라 그렇다. 데이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츠비를 말해야 한다.
개츠비의 눈을 통해서 데이지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개츠비란 남자가 너무 하찮아서 놀란다. 세속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이 남자는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옥스퍼드를 나왔고 명예롭게 전쟁에 참전했으며 매일 밤 파티를 열 정도로 부유하고 잘생겼다. 심지어 순정파다. 7년 전에 헤어진 여인인 데이지를 잊지 못한다. 그녀와 결혼을 했든 아이를 낳았든 그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 괜찮은 남자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개츠비는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자동차를 과시하며 이렇게 묻는다. 차 멋있죠 형씨? 이렇게도 말한다. 전 젊은 왕자처럼 파리, 베네치아, 로마 같은 유럽의 수도에 살면서 보석, 주로 루비를 수집하고 사파리 사냥을 하고 심심풀이로 그림도 좀 그리며 살았지요. 슬픔을 잊으려고 그랬단다. 닉은 그가 화려한 여관 집주인 같다고 느낀다. 자기한테 스스로 젊은 왕자라니 나도 코웃음이 나왔다. 미처 못 봤던 것들이 보이면서 개츠비가 위대하기는커녕 더 시시해 보인다. 멋을 부린다고 입은 것이 위아래 모두 분홍색인 양복이나 그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데이지로 하여금 남편인 톰에게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게 강요하는 장면도 그렇고 개츠비가 데이지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걸 노골적으로 말하는 장면도 그랬다. 그렇다. 개츠비는 돈 때문에 데이지를 사랑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으로 가득한 목소리를 지닌 여자라서. 바로 그것이었다.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다.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안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 끝없는 매력, 그 딸랑거리는 소리, 그 심벌즈 같은 노랫소리. 하얀 궁전 저 높은 곳에 임금님의 따님이 그 황금 아가씨가. 이게 개츠비에게 보이는 데이지다. 돈으로 가득 찬 목소리란 어떤 걸까 상상해 본다. 돈으로 가득 찬 목소리라고만 하면 종잡기 어렵지만 데이지를 떠올려 보면 알 것도 같다. 근심 걱정이 없고 천진난만하고 밝고 철이 없고 단순하고 거리낌이 없고 또 그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목소리가 들려오는 얼굴이나 표정도 중요할 텐데 데이지는 귀여운 표정에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말하곤 한다. 이렇게 써보니 알겠다. 돈으로 가득한 목소리란 바로 이렇게 샴페인 거품처럼 톡톡 터지는 분홍빛 세계의 사운드인 것이다. 개츠비에게 데이지 같은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걸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쓴다. 그녀는 그가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된 우아한 여자였다. 그는 숨겨진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 상류층 사람들과 만나긴 했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조망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몹시도 탐났다. 개츠비는 그녀가 상류층의 일원이어서 사랑했다. 부가 가두어 보호하는 젊음과 신비. 이 데이지의 매력은 개츠비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었던 꿈이기도 했던 것이다. 개츠비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데이지를 갖는 것. 그로서는 꿈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기에. 이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잘 맞는 상대였던 것 같다. 개츠비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색색의 셔츠를 자랑할 때 데이지가 보이는 반응을 보라. 그는 와이셔츠 더미를 끄집어내어 하나씩 우리 앞에 던졌는데 엷은 린넨 셔츠, 두꺼운 실크 셔츠, 고급 플라넬 셔츠가 떨어질 때마다 개켜졌던 자국이 펴지며 가지각색으로 테이블 위를 덮었다. 우리가 감탄하는 동안 그는 셔츠를 더 많이 가져왔고 부드럽고 값비싼 셔츠 더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산호빛과 능급빛 초록색, 보랏빛과 옅은 오렌지색의 줄무늬 셔츠,
소용돌이 무늬와 바둑판 무늬 셔츠들에는 인디언 블루색으로 그의 이름의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몇 번을 봐도 아연한데 셔츠를 자랑한답시고 옷장에 있는 것들을 꺼내 공중에 집어던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지는 이걸 보다 웃음이 아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셔츠들이라며. 아직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를 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니 둘은 서로를 사랑했을 것이다. 데이지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만 데이지의 매력에 눈이 멀지 않은 데이지의 사촌 닉은 데이지를 제대로 보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억지로 내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뚝 끊기는 순간 나는 그녀가 한 말이 근본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마치 오늘 저녁 시간 전부가 내게서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속임수였던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개츠비에게 데이지가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지의 거짓은 그녀가 그녀답게 살기 위해 능동적으로 채택한 꽤나 편리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데이지에게 비판적인 닉마저 인정하는 데이지의 매력은 역시 목소리다. 그녀의 음성에는 그녀를 사랑해본 남자라면 좀처럼 잊기 힘든 어떤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즉 노래하는 듯한 충동. 자, 들어봐요 하는 속삭임. 방금 즐겁고 신나는 일을 했으며 다음에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길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데이지를 되찾아야 한다. 개츠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다. 개츠비가 꿈꾸는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자이니 말이다. 그러나 개츠비는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만다. 그러니 개츠비는 전 생애를 데이지를 얻는 데 바쳤다고도 할 수 있다. 개츠비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개츠비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도 전 생애를 바쳐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남자도 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플로렌티노 아리사. 그는 사슴처럼 걷는 여자 페르미나 다사를 알게 되고 나서 56년이 넘도록 그녀만을 사랑한다. 기회를 엿보다가 그녀의 남편의 죽은 날 다시 그녀의 인생에 슬며시 등장한다. 위대한 개츠비는 몇 번쯤 사랑에 실패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다.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니었다는 걸 인정한 사람만이 이 소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나 또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데이지가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알 것 같다. 데이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하던 나의 마음에 대해 말이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데이지다움 때문에 데이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나도 개츠비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데이지였기 때문이다. 네, 당신은 빙하 같지만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잘 들으셨나요?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글이니만큼 읽어보시고 원작인 고전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